저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요. 그 이제 썸네일을 이제 따로 이제 제작을 해서 올리면 이제 그걸로 올라가는데 이제 사실 그럴 시간이 없어서 이제 따로 제작을 안 해요. 그럼 이제 영상을 업로드할 때 자동으로 이제 썸네일이 이게 나오거든요. 자동으로 나와요. 근데 이제 저게 그 한 세 가지 정도에서 세 가지 정도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그 업로드를 해보신 분은 알 텐데 업로드할 때 그 썸네일이 이제 대충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여기서 하나 골라라 이러는데 이게 희한한 게 뭐냐면요. 굉장히 정적인 동작은 그 추천 썸네일로 안 나오고요. 막 되게 오버하는 동작만 나와요. 내가 막 이러고 있어. 이런 게 막 이렇게 썸네일 추천 이런 걸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 거 영상 썸네일 보면요. 막 다 막 이러고 있어. 뭐 예를 들면 분필 들고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러거나 아니면은 막 이러고 있는 이런 게 막 썸네일로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이 역동적인 걸 좋아하나 봐요. 저 유튜브가. 자, 아무튼간 한번 보겠습니다. 데일리 테스트 피드백을 좀 할게요. 지난 시간에 다 배웠던 내용이죠? 이센셜 그래머입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복습하고 있는 영어와 한글부터 뭐 맨날 하는 얘기죠. 이제 지겹죠? 너무 많이 해갖고 아직은 여러분 지겨울 단계가 아닙니다. 더 많이 해야 돼요. 자, 영어는 위치의 언어다. 위치가 중요하다를 제가 이번 주 내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얘기할 거예요. 한글은 조사의 언어다. 이건 부차적인 겁니다. 이거 됐고요. 요것만 알면 돼요. 그래서 영어는 위치 선정이 중요하다는 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품사, 성분, 형식에 대해서 전부 다 배워봤었죠. 그래서 품사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명사라는 거는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이름 또는 개념을 말한다. 추상적 개념도 이 명사에 해당이 되고요. 대명사라는 거는 명사의 원래 이름 대신에 부르는 것이다 라는 게 대명사였죠. 여러분이 이제 대부분 대명사를 쓸 때 대부분 이런 놈들을 많이 썼어요. he, she 이런 인칭 대명사들 이런 것들을 많이 썼는데 사실 대명사의 종류에는 엄청나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 나중에 우리가 또 배워보자고요. 자, 넘어가서 세 번째 동사. 이 동사라는 건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녀석이죠. 오늘 수업할 내용에서 또 이 동사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건데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형용사. 자, 형용사는 이제 명사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죠. 여기다가 명사를 꾸며주는 말이라고 쓰신 분들이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꾸며주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꾸며주는 말은요 수식어예요. 형용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식어라는 녀석 안에 형용사와 부사가 있고요. 둘 다 꾸며주는 말이에요. 둘 다. 됐습니까? 그리고 형용사라는 놈은요 수식어의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보어의 역할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보어는 꾸며주는 말이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형용사가 무엇이냐라고 설명을 할 때 명사 꾸며주는 말이요 이러면 이건 반쪽짜리 정답이에요. 반쪽짜리 정답. 그래서 명사의 정확히 말하면 명사의 성질이나 상태를 설명하는 말이다. 이게 가장 정확한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부사라는 거, 자, 말 그대로 더해주는 말이다. 수식어의 일종으로 동사, 형용사, 부사, 문장을 수식하죠. 그래서 문장에서는 시간, 장소, 이유, 방법 등을 나타내는 게 부사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부사에 대한 예시를 이제 좀 잘 못 쓰신 분들이 많은데 사실 부사는 쓸 게 뭐 너무나도 많거든요. 너무 많은데 이제 어쨌든 여러분이 아직 이 부사를 이제 많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잘 못 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요 페이지부터 좀 잘 못 쓰신 분들이 많았어요. 아까 제가 검사를 해보니까 전치사와 접속사에 대한 거. 자, 두 가지는 이제 사실 한 세트로 봐야 되거든요. 전치사라는 건 뭐였습니까? 명사 앞에 붙는 말이란 뜻으로 명사 앞에 붙어서 구라는 녀석을 만들었습니다. 구라는 덩어리를 만들어서 이 구라는 덩어리가 하는 역할은 형용사나 부사의 역할을 했다. 뭐 이런 얘기였고요. 자, 그 다음에 접속사라는 녀석은 우리가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역할도 하지만 절이라는 녀석을 만드는 역할도 했습니다. 그래서 접속사, 주어, 동사라는 하나의 덩어리가 절이라고 불리게 되는데 이때 이 절은요 명사 또는 부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명사절 또는 부사절 이렇게 불렀었죠. 자, 감탄사에 대한 건 뺐고요. 넘어가서 자, 품사와 성분과의 관계도입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의 가장 핵심적인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어, 일명 주목보 역할을 합니다. 주목보 잘 봐요. 주목보 됐어? 주목보 이런 역할을 한다고요. 자, 그 다음에 동사는 동사, 서술어의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형용사는 언제나 두 가지 역할, 수식어 또는 보어의 역할을 한다. 마지막으로 부사는 수식어의 역할을 한다. 지금 여러분 제가 이걸 리뷰하면서 여러분을 보면서 얘기하고 있지 이걸 보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죠? 뭡니까? 저는 다 외웠다는 거예요.
됐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장의 종류와 형식에 대해서 알아봤죠? 1, 2, 3, 4, 5 형식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가 지난 시간 말미에 요 이 형식 아래 부분을 이렇게 잘랐었어요. 기억하세요? 잘라서 위에 있는 놈과 아래에 있는 놈을 구분했었습니다. 위에 있는 놈에는요, 1형식 주어동사, 2형식 주어동사 보어, 즉 목적어가 안 나오는 형식이었고, 아래는 3형식은 주어동사 목적어, 4형식은 주어동사 목적어 2개, 5형식은 주어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즉 목적어가 나와 있는 형식. 그래서 우리가 1, 2형식처럼 뒤에 목적어를 받지 않는 동사, 즉 다른 대상이 안 나와도 자기 자신만 있어도 의미 전달이 가능한 동사, 이걸 우리가 자동사라고 불렀었고요. 아래 3, 4, 5형식 남이 있어야만 돼. 즉 남 타자를 써서 남이 있어야만 의미 전달이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타동사 이렇게 불렀었습니다. 이 내용은 여기다 쓰진 않았지만 지난 시간에 제가 마지막에 설명드린 내용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정도로 리뷰를 좀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고요. 자, 우리 오늘 이제 할 거가 뭐냐면요, 이제 크게 제가 세 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요, 세 가지. 자, 첫 번째는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내용은 essential grammar, 그래서 필수 문법을 배운 거고요. 오늘은 intermediate grammar, 그래서 중급 난이도의 문법을 제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프린트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일단 먼저 드리고 여기 자, 이거 하나씩 좀 주세요. 자, 일단 받으시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합시다. 받고 난 다음에. 제가 어제 요거 수업을 했는데 좀 빡빡하더라고요. 이 다 설명하려니까 분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 받으셨습니까? 오케이. 자, 오늘 할 게 세 가지라고 했죠? 그 세 가지를 좀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여러분이 이제 숙제로 해오신 거에서 구문 분석을 할 때 조금 이제 헷갈렸던 포인트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아까 여기 쭉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몇 가지만 뽑아서 구문 분석과 그거에 맞춰서 해석을 어떻게 하는가, 요거를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좀 이제 논외라고 할 수 있는데 학습법을 알려줄게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공부법에 대한 거, 요거를 좀 알려줄게요. 오늘 인트로 마지막 수업이잖아요. 저랑 마지막 수업이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거를 좀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요 그 intermediate grammar, 요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제일 먼저 할 게 뭐냐면요, 학습법을 좀 먼저 알려줄게요. 학습법. 일단 이 학습법을 제가 설명하는 게 어느 정도 타당하다라는 거를 제가 여러분께 인지를 시키려면요, 일단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되니까 간략하게 좀 말을 할게요. 제가 첫 시간에 OT 때 뭐 짧게 소개를 했지만, 이제 쌤이 저희 학원에서 이제 부원장을 맡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부원장이란 직책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부원장으로서 내가 뭐 하는지, 뭘 하냐면요, 주로 제가 많이 하는 게 학생들 상담을 제일 많이 해요. 학생들 상담. 그러면 학생들이 저한테 주로 어떤 상담을 하냐, 이제 주로 고등학생들이 저에게, 저는 이제 고등부를 수업을 많이 들어갔으니까 우리 고등학생 우리 선배들이 저에게 정말 여러 가지를 물어봅니다. 정말 여러 가지.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영어에 관련된 거를 물어보기도 하는데요. 학생들이 저한테 가장 많이 이제 상담을 했던 내용이 크게 나누면 세 가지 영역이었어요. 첫 번째는 공부법, 두 번째는 입시 관련된 거, 세 번째는 진로 관련된 거. 요 세 가지를 저한테 이제 가장 많이 물어봤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되게 웃긴 게, 제가 영어 강사잖아요. 영어 강사. 근데 영어 강사인데 저한테 와갖고, 선생님 저 국어 5등급인데 국어 어떻게 공부해요? 이러고 있어요. 수학 어떻게 공부해요? 선생님 저 이제 과중반을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 제가 그 과학을 좀 공부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과탐 인강 좀 추천해 주세요. 뭐 이런 거. 선생님은 고3 때 수명 관리를 어떻게 했어요? 쌤은 공부를 어떻게 하셨어요? 쌤은 수능 성적 얼마나 받았어요? 막 별의별 질문을 다 합니다, 저한테. 심지어 그리고 참고로 말하는데 저는 고등학생 때 이과였거든요. 근데 이제 저한테 와갖고, 선생님 경제 어떻게 공부해요? 나도 모르지, 내가 어떻게 하고, 내가 경제를 공부해 본 적이 없는데. 별 질문을 다 합니다. 근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저는 국어나 수학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에요. 전 영어 강사잖아요. 그러면은 각자 학생들이 국어학원이나 수학학원을 다니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왜 그 선생님들한테 안 물어보고 왜 저한테 물어봤을까요?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 고등학생들이 바보도 아니고 굳이 그 국어나 수학 전문가도 아닌 사람한테 와갖고 왜 저한테 물어봤을까요? 저는요,
국어나 수학을 잘하지 못해요. 영어만큼. 근데 국어나 수학을 어떻게 공부하는지는 알아요. 어떻게 하는지 안다. 그러니까 내가 그 막상 하면은 이제 잘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학습해야 되는지는 잘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저한테 자꾸 그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조사하는 것보다 내가 조사하는 게 더 정확도가 높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경제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지? 학생이 모르겠어. 나한테 물어봐. 나도 모르지. 근데 내가 알아봐 주는 게 좀 더 신뢰성이 있다라고 이제 학생들이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질문을 좀 많이 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아까 말했던 입시나 진로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정말 많이 질문을 해줍니다. 자기가 이제 생기부를 이렇게 학교에서 이제 받았는데 이거 첨삭을 좀 해달라, 어떻게 내용을 좀 해야 되는가, 뭐 이런 것부터 제가 지금 성적이 이 정도가 되고 생기부 내용이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어느 정도의 대학을 갈 수 있을까요? 또는 내가 목표하는 대학이, 내가 목표하는 과가 여기인데 제가 여기를 갈 수 있을까요? 가기 위해선 제가 뭘 해야 돼요? 이런 것, 이런 이제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우리 중등부 학생들을 지도할 때는요, 중등부 학생들이 저에게 많이 한 질문, 그러니까 방금 전에는 다 고등부 학생들이 질문한 거고, 우리 중등부 학생들이 질문한 것들을 좀 몇 가지 말씀드리면, 어제 놀랍게도요, 한 친구가 저한테 요청을 한 것도 있었어요. 그것도 좀 말을 해줄게요. 중등부 학생들은 주로 이런 걸 많이 물어봅니다. 선생님, 제가 진짜 단어를 못 외우겠거든요. 단어 어떻게 외워요? 이런 거. 단어 안 기뻐, 이런 거 알려주고, 그 다음에 또 어제 한 친구는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우리 그 천우 선생님께서 들어오셔서 이제 여러분 수업을 지도해 주실 거 아닙니까? 담임 선생님께서. 그러면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그 자기가 수업 다 끝나고 단어 시험도 다 끝나고 저한테 구문 분석하는 법 좀 따로 좀 배울 수 있냐, 이렇게 저한테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근데 내가 어차피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고 숙제로도 했고 앞으로 너가 그걸 계속해서 할 텐데 혹시 그렇게 굳이 나한테 따로 배우려고 하는 이유가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구문 분석이나 이 구문 독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직 좀 감이 좀 잘 안 잡힌대요. 이게 숙제를 하다 보니까 막히는 게 너무 많대. 그래서 이거를 좀 상세하게 한번 선생님이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하더라고요. 당연히 저는 흔쾌히 당연히 해줘야지, 그런 부분은. 네, 그래서 그 친구는 제가 다음 주 월요일 날 7시 반에 약간 이제 좀 짧게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일종의 어찌 보면 과외죠. 이거를 좀 짧게 해주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친구가 먼저 저에게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저를요, 여기 데스크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서 저에게 이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 이러면서 뭐냐 하면서 그렇게 이제 요청을 했는데 저는 너무 좋고 너무 기특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위해서 뭐라도 내가 하나 더 해줘야겠다, 이런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이제 수업한 내용에 대해서 좀 잘 이해가 안 됐다, 뭔가 좀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언제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얘기를 하고 시작할게요. 자, 학습이라는 거는요, 제가 지금 학습이라고 썼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학습은요, 영어뿐만 아니라 국어, 수학, 과학, 사회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학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전에도 말했다시피 저는요, 학습법에 대해서는요 약간 도 같은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과정을 먼저 말해줄게. 선생님이 아마 첫 시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저는 조금 쪽팔리게도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공부를 안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얘기했잖아, 시험 기간이 제일 좋았다고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제가 공부를 본격적으로 한 거는요 중3 때입니다. 정확한 날짜는 5월 16일이에요. 정확히 기억해요. 제가 중3 때가 2003년이거든요. 2003년 5월 16일부터 제가 제대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고등학교 이제 진학을 했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생활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갔던 고등학교가요, 이제 경기고등학교인데요. 제가 다니는 고등학교가, 여러분 부모님께 말씀드리면요, 경기고 하면 아마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되게 유명한 학교였거든요. 이 경기고가 어디냐면요, 저기 강남 청담에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소위 여러분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강남 8학군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 강남 8학군에서 제일 빡센 학교입니다. 보통 고등학교 순위를 매길 때요, 고등학교 순위를 매기는 게 있거든요. 그럼 고등학교 순위를 어떻게 매기느냐, 서울대 몇 명 보냈냐로 순위를 매겨요. 보통 고등학교 순위를 매길 때. 당시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학교가 전국 2위였습니다. 전국 2위. 서울에서 2위도 아니고요. 1위가 민사고였어요. 2위가 우리 학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빡세겠습니까? 학교 분위기가 어땠냐면요, 진짜 이래요. 약간 날씨가 흐려, 비가 올 것 같아. 근데 체육 시간이야. 애들이 뭐라 하자는 줄 알아요? 나가지 말자 그래요. 자습하자 그래요.
중학교 때는 반대였어요. 비가 와도 쌤 비 와도 축구할 수 있어요. 원래 이런 분위기였는데 뭔가 비 한 방울 똑 떨어질 것 같다? 애들이 자습하자. 난 나가서 축구하고 싶은데. 애들이 막 분위기가 그래요. 그러니까 완전 공부하자 분위기야. 그때 당시에 제가 졸업할 때요. 우리 학교에 70%가 인서울 했어요. 졸업생이. 70%가 현역으로요. 말 다 했죠 그러면. 얼마나 빡센 학교였는지.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제 그런 학교 이제 그런 분위기에 있다 보니까 이제 나도 좀 쫄리는 거야. 속된 말로.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 중학교 때 공부를 안 했으니까 제가. 중학교 때 제가 제일 높았던 점수가 평균이 81점이었어요. 이게 제일 높은 점수. 이게 정점치거든요. 고등학교 때 이제 딱 올라갑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요. 입학하고 3월부터요. 12월 말까지 이 기간 동안에요. 제가 정말 요만큼의 거짓도 없이 딱 하루 9월 달에 추석 때 추석 당일입니다. 추석 당일. 요 추석 당일 하루 빼고요. 제가 단 하루도 공부를 안 한 날이 없어요. 입학하고서부터 주말 포함, 쉬는 날 포함, 다 포함해서. 제가 하루에 몇 시간 공부했냐? 정말 적게 잡을게요. 적게. 정말 최소로 잡아서 12시간 공부했어요. 적게 잡은 거예요. 적게 잡은 거. 맨날 이렇게 공부했거든요. 추석 당일날 빼고요. 그래서 제가 몇 등 했냐? 1년치 딱 뒤돌아봤을 때 전교생 330명 중에요. 제가 몇 등 했냐? 94등 했어요. 이렇게 공부했는데 94등. 94등이면 몇 등급이냐? 4등급이에요. 4등급이면요. 대학을 못 가요. 인서울 지원도 못합니다. 100% 떨어지거든요. 됐어? 하루에 12시간씩 맨날 공부했는데도 내가 등수가 이런 거야. 그래서 제가 고1 끝나고요. 굉장히 좌절감이 느껴졌어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난 해도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나는 이것보다 더 많이 공부할 자신이 없었어요. 어떡하지? 막 좌절감이 드는 거야.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수업을 할 때 짧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제가 고등학생 때 알바를 했거든요. 버거킹에서 3년을 알바했어요. 3년 고1 때부터. 그래서 그 알바비 그때 당시에 시급이 그 최저 시급이 2,500원인가 아무튼 그랬었는데 그걸 이제 제가 조금씩 돈을 모아갖고요. 고1에서 고2 올라가는 겨울방학 시즌 있죠. 이때 제가 학원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이제 제가 처음으로 학원 다녔던 경험인데요. 뭐 이제 그런 거 알아봤죠. 뭐 겨울방학 영어 수학 특강 뭐 이런 거 이런 학원을 이제 알아봐서 제가 이제 다녔는데 와 이때 고1에서 고2 올라갈 때 그 학원 다녔던 게 정말 저에게 너무나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저는 시간 투자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저는 공부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속된 말로 말하면 저는 시간으로 몸빵한 거예요. 그냥 시간만 많이 투자한 거예요. 시간만. 그러니까 뭘 몰랐냐면요. 저는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제가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요. 전원 다 영어를 잘하고 싶어서 온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럼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만약에 선생님의 도움이 없다고 치고요. 여러분은 영어를 어떻게 공부할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영어 나 잘하고 싶다. 어떻게 공부해야 되지? 어떻게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마 잘 모를 겁니다. 잘 모를 거예요. 일단 단어를 외워야 되나? 근데 단어 다 알면 100점 나오나? 아니잖아요. 문법 공부해야 되나? 근데 문법 혼자 공부하려니까 이게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뭐 관계대명사니 부정사니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용어를 모르겠고. 그럼 독해를 연습해야 되나? 근데 독해를 연습하자니 해석하는 원리를 모르겠어. 그리고 단어도 모르겠어. 그럼 난 뭐부터 뭘 어떻게 공부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 근데 이게 뭐냐? 국어도 똑같다. 국어도 비슷해요. 국어도. 뭐부터 공부해야 되지? 아니 수학은 뭔가 개념을 익히고 문제라도 푼다. 뭔가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데 영어는 뭘 익히고 문제 푼다라는 접근이랑은 좀 다르거든요. 왜냐면 개념이 중요하니까. 언어잖아요. 언어. 공식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도 비슷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고1 때는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요. 이렇게 한번 공부를 해보자 하고 내가 혼자 스스로 생각을 하고요. 그거를 스스로에게 실천을 해본 겁니다. 이 방법이 맞는지 틀린지 몰라요. 왜냐면 그걸 알려줄 사람이 없었으니까. 저한테는요. 그래서 내가 단어를 이렇게 외우고 있는데 방법을 바꿔서 한번 이렇게 해봐야지. 그럼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스스로 알아보려면 최소 3달은 걸립니다. 3달은 걸려요. 3달 정도 지나서야 이게 효과가 없었구나. 또는 이게 효과가 있었구나. 이걸 이제 내가 알게 되는 거죠. 근데 학원을 다닐 때 뭐가 좋았냐면요. 제가 이제 그 쌤한테 가서 그럽니다. 선생님 제가 여태까지 단어를 이렇게 외웠는데요. 제가 하는 방식이 맞나요?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은 1분 안에 답이 나와요. 야 그렇게 외우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외워. 이렇게 하는 게 효과가 좋아. 그럼 나는 원래 이게 효과가 있다 없다를 검증하려면 나 스스로는요. 최소로 잡아도 3달이 걸렸었단 말이야.
근데 선생님한테 가니까 1분 만에 해결되는 거야. 이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영어 선생님, 수학 선생님을 정말 귀찮게 따라다녔습니다. 선생님 저 지금 수학 요 파트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이런 식으로 풀어도 돼요? 선생님 저 독해할 때 지금 요 부분이 잘 안 되거든요? 선생님 저 이거 빈칸 문제 푸는데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계속 엄청 귀찮게 했습니다. 그때 제가 방법을 다 익혔어요. 이때 2달 만에. 그래서 깨우쳤죠. 아 오케이 이제 알았다. 이제 방법을 알았어요. 그래서요 제가 방법을 제대로 알고 이제 저한테 알맞는 저만의 방법을 이제 제가 적용을 하나씩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고2 1학기 때요 제 인생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전교 1등을 했어요. 이때. 그리고 교무실에 불려갔습니다. 또 베낀 거 아니냐. 아니 94등이었다가 1등 했으니까 당연히 의심이 되잖아. 심지어 전년도에 전교 1등 했던 애가 내 앞자리였어요. 그럼 이제 의심 날만 하죠. 그래서 불려간 적이 있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이제 제가 그 수능을 이제 좀 잘 봤는데요. 이제 수능을 어떻게 봤냐면 이제 국어 있고 영어 있고 수학 있고 제가 이제 이과였으니까 이제 과탐을 봤는데 과탐에 이제 물리랑 화학이랑 생명을 봤거든요. 이제 물투, 화투, 생원 이렇게 봤어요. 근데 여러분은 이제 이 투, 원이 잘 뭔지 모를 테니까 그냥 물투, 화투는요 그냥 대학교 수준이라 생각하면 돼요. 쉽게 말하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어쨌든 막 이렇게 봤는데 그때 제가 1, 1, 1, 1, 3, 3등급 이렇게 나왔거든요. 등급이 이렇게 나와서 그래서 이제 대학을 그때 제가 3군데 썼습니다. 그때 어디였냐? 저기 연대랑 그 다음에 나군에서 한양대랑 다군에서 중앙대 이렇게 썼고요. 여기서 여기 어디냐? 연대가 차석이었고 한양대랑 중대는 이제 수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차석은 합격생 중에 2등, 수석은 합격생 중에 1등입니다. 참고로 수석이랑 차석 입학하면 4년 장학금 나옵니다. 아무튼 이랬었다고요. 봐봐. 지금 이걸 제가 쓰는 이유는 뭐냐면요. 내 자랑하려고 쓴 게 아니에요. 자랑할 것도 없어요. 뭐 서울대 나온 것도 아니고 제가. 근데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거의 요지는 뭐냐면요. 이랬던 저도 중학교 때는요. 진짜 하찮았다고요. 실력이. 제가 장담하건대 지금 여기 앉아 계신 그 어느 분보다도 제가 영어를 못했어요. 이건 100%예요. 100%. 왜냐면 저는 주어가 뭔지 명사가 뭔지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진짜로요. 진짜.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돼갖고 지금 영어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 근데 이 과정에서는 뭐가 있었냐면요. 크게 2가지가 있었다라는 걸 제가 강조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첫 번째, 저는요. 일단 솔직하게 말할게요. 제 입으로 말하기 민망한데요. 전 노력했어요. 여러분 하루 12시간 공부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하루도 안 빼고 12시간이면요.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공부해야 돼요. 이게 쉽진 않잖아요. 그렇죠? 야 12시간 게임하기도 힘들겠다. 그렇죠? 그거를 하루도 안 모르고 매일 한다는 건요. 사실 쉽진 않겠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저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적용하고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노력을 했다라는 점. 그게 이제 다른 거죠. 제가 막 머리가 좋아서 뭐 대학을 붙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머리가 좋았으면은 중학교 때 공부를 안 했어도 성적이 잘 나왔겠죠. 근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제가 이제 어떤 그런 과정들을 이제 거쳐왔기 때문에 저는요. 학습법에 대해서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제가 공부법에 신경을 쓴 이유는요. 아이러니하게도요. 그 이유가 뭐냐? 놀고 싶어서였습니다. 놀고 싶어서. 고1 때 12시간씩 공부했잖아. 근데 성적이 잘 안 나왔죠. 그러니까 내가 자괴감이 들었잖아. 그래서 이제 좀 공부를 덜 하고 싶었어. 공부를 덜 하려면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내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고2 때 제가 뭐 성적이 되게 잘 나왔잖아요. 근데 그때 고1 때만큼 공부했냐? 아니요. 하루에 정말 많이 공부하면 6시간 했었어요. 고2 때는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시간은 오히려 줄었다고요. 그리고 고3 때도요. 잘 생각해 보면은요. 내 주변 친구들만큼 공부를 많이 하진 않았어요. 걔네들만큼 많이 하진 않았어요. 물론 열심히는 했지만 주변 친구들은 막 진짜 막 3시간 자고 공부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그 정도 아니었어요. 저 한 6, 7시간씩 자면서 했고요. 그리고 집에 가면은 맨날 게임했어요. 1시간씩. 맨날 1시간씩 게임을 했습니다. 진짜로. 근데 그렇게 하고도 돼요.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 원리를 좀 먼저 말해주려고 합니다. 자,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학습이라는 거는요, 과정이 있습니다.
어떤 과정이냐? 물론 과목마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학습이라는 거는요. 첫 번째 이해에서 출발하고요. 이해가 되면은요 이제 우리가 반복을 해야 됩니다. 반복. 자 반복을 해서 이제 뭐가 돼야 되냐면요. 반복 전에 암기가 돼야 돼. 암기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반복이 돼야 되고 이게 반복이 되면은 체화가 됩니다. 학습이라는 거는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제대로 배웠다라고 말할 수 있는 단계는요. 여기까지 와야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체화라는 단계까지 와야 나는 이거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됐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을 해줄게요. 여러분 이해 단계. 이 부분이 이해가 되냐? 이해는 돼요 보통. 그러니까 학생들이 보통 공부를 할 때 공부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기에서 학습이 끝나서 그래요. 이해에서 끝납니다. 이해에서. 저는 분명히 지난 시간에 여러분을 대상으로 똑같이 수업을 했는데 오늘 데일리 테스트 결과는 다 달라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기에서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열심히 암기를 했을 거고요. 누군가는 제대로 안 했을 겁니다. 복습을 안 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그러니까 당연히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겠죠. 이해는 다 됐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했던 거예요. 자, 이해가 됐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외워야 돼요. 외워야 돼. 이해가 됐다고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외우면요. 그럼 암기하면 끝나냐? 아닙니다. 이거 한 번 암기한다고 되겠습니까? 여러 번 봐야겠죠. 여러 번. 그럼 이게 이해한 내용을 암기하고 이 암기를 여러 번 하면요. 그럼 뭐가 되냐면 체화가 됩니다.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너네가 이 스마트폰 쓰는 거를 한번 가지고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맨 처음에 쓸 때, 맨 처음에 이제 쓰기 시작했어. 요즘에는 뭐 초등학생부터 쓰나? 스마트폰을? 맞나? 맞냐? 몰라. 내가 잘 모르니까. 내가 초등학생 때는 핸드폰이 없었어. 삐삐였어. 삐삐. 어쨌든. 자, 그럼 봐봐. 초등학생 때 이렇게 스마트폰을 처음 받았어. 그럼 너네가 지금처럼 스마트폰 처음 받았을 때 막 다다다다 하면서 이렇게 썼나?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처음에는 막 자판이 어디 있는지도 익혀야 되니까 되게 느릿느릿했을 거라는 거예요. 됐어? 그리고 뭘 눌러야 뭐가 되는지도 잘 몰랐을 거라고요. 그럼 처음에 우리가 스마트폰을 배울 때는요. 이해 단계에서 출발하는 거야. 이걸 누르면은 뭐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있고 이걸 누르면은 어떻게 하면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을 수 있고 이건 뭡니까? 이해 단계예요. 이해 단계. 자, 이해했으면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외워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기억이 있고 여기에는 니은이 있고 우리가 자판을 쓸 때 이거를 이제 외워야 됩니다. 자, 외우면 끝입니까? 아닙니다. 이거를 여러 번 우리가 친구랑 문자도 보내보고 DM도 보내보고 카톡도 보내보고 이렇게 반복을 해야겠죠. 그럼 반복을 하다 보면요 이제 완전히 체화가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요 그 DM 같은 걸 친구랑 주고받을 때 안 보고도 칠 수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체화의 영역입니다. 체화의 영역. 됐습니까? 자, 어떤 거든지 학습이란 건 그래요. 모든 우리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학습은 요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당연히 스마트폰을 배울 때조차도 이 과정을 거쳐서 스마트폰을 익혔는데 어떻게 영어라는 학문을 여기에서 끝낼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모든 과목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여러분은요 여러분께서 해야 되는 역할은 뭐냐면 이 이해의 역할은 선생님의 비중이 커요. 솔직히 이거는 선생님이 얼마나 쉽게 잘 이해가 되게 설명을 해주느냐 라면요 나머지는 학생의 영역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선생님이 개입해서 도와줄 수 있는 영역은 있죠. 이렇게 외우면 돼, 반복하고 있는지 체크해주고 체화했는지 시험을 보고. 됐어? 이건 이제 선생님들이 도와줄 수 있는 영역인 거지. 엄밀히 말하면은 여기에 있는 영역들은 여러분의 비중이 더 크다는 거야. 내가 비중으로 따지면요 이해 영역은 사실은 1대9예요. 1대9. 학생과 선생님.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부터는요 전부 다 저는 6대4 비중이라고 생각합니다. 6대4. 그러니까 학생의 비중이 6이고요. 선생님의 비중이 4예요. 됐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이센셜 그래머에서 가장 중요한 요점 3가지만 말할게요. 이 3가지 뺀 나머지 제가 좀 과감하게 말하겠습니다. 까먹어도 돼요. 근데 지금 말하는 3가지는 까먹으면 안 돼요. 첫 번째, 영어는 자리가 중요하다. 이거 내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 두 번째, 품사와 성분과의 관계. 그 표, 이렇게 화살표 그는 거 있죠? 그거. 세 번째, 우리 데일리 테스트 맨 마지막에 나왔던 요거. 오형식의 구조와 해석하는 방법. 됐어? 요 3개. 요 3개는 까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해는 다 됐고요. 암기해야 된다고 암기. 이 세 가지는 암기를 해야 돼요. 이해가 됐으면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암기를 한 번 한다고 이게 되겠냐고요? 안 되죠, 당연히.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에게 어떤 그런 이런 문법 설명을 할 때 책 전혀 없어도 설명하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할 거고요. 저는 왜 이게 가능할까요? 제가 똑똑해서요? 제가 강사니까요? 아니요. 저는 반복을 10년 넘게 했어요. 10년을 넘게 반복을 했다고. 그러니까 이게 체화가 되는 거예요. 이 체화가 어느 정도 되냐? 약간 재밌는 얘기 해줄게요. 2달 전에요. 12월 달이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그 내신 대비 막바지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학생들 시험지를 만들고 있었어요. 근데 시험지 만든다고 내가 거의 잠을 못 잤거든요. 3일 동안 7시간 정도 잤어요. 대충 3일 동안. 그랬는데 이제 와이프가 막 깨우는 거야. 아 빨리 일어나 출근해야지 이러면서 막 깨워 등짝 때리면서. 근데 내가 이제 잠꼬대를 냈대. 이게 너무 피곤하니까. 근데 내가 잠꼬대를 뭐라 하는 줄 알아? 자고 있는데 와이프가 막 이렇게 깨워. 나 여기 자고 있는데. 아 이거 저 일어나면 내가 지금 관계 대명사가 이게 불완전한 문장이죠. 막 이런 식으로 내가 얘기를 했대요. 내가 그렇게 잠꼬대를 했대. 아 여기에서 이거 빅한 문제 이거 정답 이거 3번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막 이러면 내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래갖고 와이프가 얘 미쳤나? 이러면서 얘 왜 이래? 이러면서 막 이렇게 깨웠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이제 기억이 안 나지. 난 잠꼬대를 했으니까. 와이프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저는 되게 슬프게도 꿈속에서도 나는 자료를 만들었어요. 꿈을 꾸면서도. 꿈을 꾸면서도 이 컴퓨터로 막 이렇게 작업을 한 거야. 이게 뭐냐면요. 거의 체화의 마지막 단계인 것 같아요. 체화의 마지막 단계. 꿈에서도 등장하는 거. 그랬었습니다. 자, 그래서 얘기를 좀 정리하자면요. 여러분, 지금 이제 제가 이번 주 내내, 아니 시작부터 보면 어때요? 자, 제가 이번 주 내내 계속 이제 필수적인 어법 사항들을 계속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해가 안 되는 거는요, 꼭 질문을 해주시고요. 다음 주에 하셔도 좋으니까요. 그리고 암기를 반드시 해주시고 암기를 반복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거를요, 이 개념 테스트를요, 계속 볼 예정입니다. 담임이 바뀌어도요. 아니, 바뀌는 게 아니죠. 이제 어쨌든 진짜 담임 선생님이 수업을 하셔도 제가 그 선생님께 오늘 만나 뵙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전달을 할 거예요. 뭐라고 전달할 거냐? 선생님, 얘네 이 개념 테스트 계속 봐주세요. 전원 다 통과할 때까지. 전원 다 통과할 때까지 계속 봐주십시오. 반복을 제가 시킬 겁니다. 여러분이 지겹다고 느낄 정도로.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좀 잘 익혀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학습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좀 얘기가 길었죠. 자, 그러면은 바로 이어서 우리 그 숙제해온 거, 근데 숙제해온 거를 좀 봐드리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나서요. 제가 몇 문장만 좀 하도록 할게요. 몇 문장만. 학생들이 좀 어려워했던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 숙제해온 거 좀 잠깐 펴주시면요. 어디를 볼까? 1에 10번을 한번 볼까요? 1에 10번? 여기 많이 틀렸더라고요. 자, 봐봐. 구문 분석을 할 때 어떻게 하는지 그 순서를 알려줄게요. 순서. 뭘 먼저 하냐면요. 언제나 동사를 먼저 찾습니다. 알겠죠? 동사를 찾는 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구문 분석은요. 그럼 예를 들어 1에 10번을 한다고 쳐볼게. 그러면은 지금 잠깐만 여기 답이 다 나와 있으니까 없는 버전을 좀 비밀게요. 잠깐만요. 어디 있냐? 여기. 자,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봐봐. 그러면은 이걸 쭉 봤을 때 얘가 일단 동사죠. 그렇죠? helped가 동사. 그럼 당연히 자연스럽게 동사 앞에 있는 게 주어가 됩니다. 됐어? 선생님 근데 주어 앞에 또 뭐가 있는데요? 주어 앞에 뭐가 있다는 건요. 잘 봐봐요. 우리 문장의 오형식을 잘 떠올려 보면요. 전부 다 주어 동사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주어 앞에 뭔가가 있어. 그럼 얘는 뭐밖에 안 돼요? 무조건 수식어예요. 무조건 수식어. 알겠죠? 그래서 수식어. 아마도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주어를 수식하는 게 아니라 이 뒷문장을 수식하는 거기 때문에 부사 수식어로 표시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좀 미리 보여주자면요. fisherman 목적어, 그 다음에 see their houses가 목적격 보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답지를 보시면요. easily 쉽게 라는 뜻이기 때문에 부사고 from the sea 부사 이렇게 이제 되어 있을 거예요. 답지를 보시면요. 그러면은 요 놈을 좀 봐야 되는데 여기를 보시면
잘 봐봐. 이 C 있잖아, C. 보다잖아, 보다. 그럼 이거 동사 아니야? 그치?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저는 지금 뭐라고 표시해놨냐면 문장 성분을요. 목적격 보어라고 표시해놨어. 보어. 자, 우리 문장과 성분 간의 관계 한번 생각해보자. 보어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딱 두 놈이거든요. 뭐랑 뭐예요? 보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품사가 뭐죠? 명사, 형용사죠. 그렇잖아. 근데 이게 동사잖아요. C는 동사잖아. 그치? 근데 어떻게 보어 역할을 하냐는 거야. 그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우리가 구문 분석을 하다 보면. 그래서 제가 미리 말할게요. 여기 있는 C는요. 동사가 아니에요. 동사가 아니에요. 형용사입니다. 형용사예요. 형용사. 선생님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얘가 동사인지 형용사인지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에 관련된 내용을 오늘 이제 배울 거예요. 오늘 배울 건데 이거 잠깐 생략하고 그러면은 여기서 더 근본적으로 선생님 얘가 근데 오형식인지 아닌지 좀 어려워요.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이럴 수 있죠. 오형식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분하는지를 알려줄게요.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이센셜 그래머 맨 마지막 수업할 때요. 맨 마지막쯤에 제가 필기한 게 있거든요. 그 필기한 내용이 뭐였냐면요. 오형식 문장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었어요. 오형식 구조. 오형식 구조가 이거잖아.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어. 근데 내가 지난 시간에 필기해줄 때 여기에 뭘 체크하고 뭘 내가 써놨거든요. 뭔 내용인지 혹시 기억나요? 이거? 기억 안 나요? 기억 안 나? 열심히 찾아보시는 분도 계시고 자 제가 써드릴게요.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는요 제가 주어 동사 관계다라고 했었어요. 주어 동사 관계. 그래서 해석을 할 때 주어 동사처럼 해석해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 그러면 얘가 오형식이냐 아니냐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얘네 둘을 주어 동사처럼 해석을 하는 거예요. 주어 동사처럼. fisherman이 어부거든요. 어부. 그럼 어부가 그들의 집을 see 본다.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본 거야. 주어 동사처럼 해석해 보는 거야. 어부가 집을 본다. 말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어부가 집을 본다라는 말이 혹시 이해가 잘 안 돼요? 어부가 집을 본대요. 이게 말이 이상한 게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이건 문제가 될 게 없죠. 해석이. 그렇죠? 이렇게 해석을 했을 때 얘를 주어처럼 해석하고 얘를 동사처럼 해석했을 때 말이 어색하지 않다. 그러면 오형식인 거예요. 됐어? 만약 말이 어색하다. 그럼 오형식이 아니에요. 됐니?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알려줄게요. 여러분이 또 잘 모르는 게 보어냐 목적어냐 이것도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알려드릴게요. 요 두 개로 보면 되겠다. 그 전 페이지에 reading 1-6과 1-7 요 부분을 볼게요. 자, 구문 분석을 좀 제가 미리 하자면 항상 동사부터 찾으라고 했죠? will see 그럼 동사 앞에 있는 게 주어다. 자, 문제는 이제 뒤에 나온 놈이야. open windows and beautiful balconies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얘가 목적어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아래 있는 놈을 미리 해볼게요. 자, 동사부터 찾으라고 했죠? or not. 그럼 앞에 있는 게 주어. 여기서의 but은요. but은 원래 접속사입니다. 접속사는 우리가 보통 표시할 때요. 이렇게 세모로 표시하자고요. 알겠죠? 자,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real. 얘는 뭐냐? 얘는 보어입니다. 자, 얘도 한번 해볼게요. 동사 먼저 찾으라고요. 앞에 있는 게 주어고요. only paintings. 얘도 보어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뭐가 보어고 목적어인지 우리가 구분하기가 좀 어렵죠. 그 방법을 정석적인 방법과 약간의 약사비를 알려줄게요. 자, 정석부터 갑니다. 정석은 뭐냐면요. 목적어라는 거는 어떤 이 동사를 당하는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을을 붙여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해석을 해봐야 돼요. 여기서 see, 너는 볼 것이다. 열린 창문과 아름다운 발코니를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덩어리가 목적어의 역할을 한다. 됐어? 보어라는 거는 지난 시간에 말했다시피 상태라고 했거든요. 상태?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라는 말을 집어 넣었을 때 말이 맞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짜인 상태가 아니다. 그들은 그저 그림인 상태이다. 됐어? 그러니까 상태라는 말을 넣었을 때 자연스러워야 된다고. 이게 정석적인 거고요. 얍삽이 보여줄게요. 자, 제가 2형식 구조랑 3형식 구조 두 개를 이렇게 비교할 거고요. 예. 그리고 4형식 구조와 5형식 구조가 있죠. 이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잘 보세요. 이 보어라는 거는요. 얘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어와 보어는요.
동일 대상입니다. 왜냐면 얘가 얘 상태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그것들이라고 말한 거랑 이 그림이라고 말하는 게 둘이 동일 대상이라고 해요. 우리가 he is a student 했어. 그럼 그가 학생이니까 그와 학생은 동일 인물이잖아. 됐습니까? 그러니까 주어와 보어는 동일 대상인데요. 주어와 목적어는 동일 대상이 아닙니다. 됐어요? 여기 봐봐요. 너야 주어가, 목적어는 뭡니까? 창문과 발코니야. 야, 너가 창문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동일 대상이 아닙니다.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쉽게 구분할 수 있고요. 4호 형식도 똑같습니다. 4호 형식도요. 잘 봐봐. 여기 5형식을 먼저 볼게. 목적격 보어예요, 이름이. 그럼 얘는 누구를 설명합니까? 얘를 설명하는 거죠. 목적어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따라서 이 둘은 역시나 동일한 대상인데요. 요 둘은 동일 대상이 아닙니다. 됐습니까? 이 예시를 보여줄게요. 예시. 이 4호 형식은 지금 여기 프린트에 예시가 없으니까 제가 예시를 하나 써서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자, 잠깐 좀 지우고 하나 보여주겠습니다. 잘 보세요. We call them. We call them. 자, 똑같이 생긴 거. 여기까지 똑같은 거를 제가 두 개를 썼는데요. 하나는 여기다가 a taxi라고 써볼게요. 그리고 힘이라고 쓰자. 힘. 여기서는 master 얘기라고 할게요. 잘 봐. We call him 똑같죠, 여기까지는요. 그렇죠? 근데 한 놈은 4형식이고 한 놈은 5형식이에요. 그리고 형식이 다르니까 당연히 해석도 달라집니다.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자, 보세요. 얘랑 얘가 있고요. 여기도 얘랑 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둘이 동일 대상이냐 아니냐. 자, 그와 택시. 야, 그 사람이 택시겠어요? 말이 되냐? 말이 안 되잖아. 다른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대상이야. 그래서 서로 다른 목적어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는 미스터 잭이다 하면은 말이 되죠. 그렇죠? 그는 택시다 하면 말이 안 되잖아. 근데 그는 미스터 잭이다 하면 말이 되죠. 주어 동사처럼 해석하니까 말이 되네? 그럼 뭐라고요? 5형식이라고. 둘이 동일 대상이라고. 그럼 우리가 여기 앞부분까지는 we call him이라고 똑같이 썼잖아. 근데 해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실래요? 위에 거는요. 우리는 그에게 택시를 불러준다. 불러주었다. 과거형으로 쓸게요. called라고. 자, 근데 아래 거는요. 우리는 그를 Master Jack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됐어? 그러면 잘 봐봐. 여기 택시랑 Mr. Jack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여기 we called him까지만 해석해볼게요. 각각. 그럼 위에 놈은 해석이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그에게 불러주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택시 빼고 해석하면요. 됐어요? 이렇게 해석되잖아. 근데 아래 건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우리는 그를 Mr. Jack이라고 부른다. 우리는 그를 부른다. 어떻습니까? 똑같은 we called him인데 해석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형식이 다르니까요. 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단어를 써도 똑같은 순서로 써도 이렇게 문장 형식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장 구문 분석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됐냐? 똑같은 단어에도 달라지잖아, 해석이. 뒤에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그럼 우리가 이게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냐 아니면 목적어, 목적격 보어냐 어떻게 구분해라? 똑같냐 다르냐. 똑같으면 보충 설명하는 거니까 보어가 되는 거고, 똑같지 않으면 서로 다른 대상이기 때문에 목적어, 목적어가 되는 거고. 2형식, 3형식도 똑같습니다. 둘이 똑같으면 보어, 다르면 목적어. 됐습니까? 이렇게 구분하시면 조금 쉬울 겁니다. 제가 사실 얍삽이라고 표현했지만 이것도 사실은 정석이에요. 정석. 얍삽이는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분이 구분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구문 분석을 하시고 그 구문에 맞게 해석을 하시면 좀 좋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시간이 좀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좀 잠시 쉬는 시간 가졌다가 요 이제 intermediate grammar를 좀 들어가도록 할 건데, 오늘 요 intermediate grammar가 쉽지 않거든요. 말 그대로 intermediate이 중급이라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중급 문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essential grammar보다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최대한 쉽게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이 잘 따라와 주시고 모르는 거 있으면 꼭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조금만 쉬었다 합시다. 5분 정도 쉬었다 할게요.
잘 드셨습니까?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지난 시간에 제가 짧게 얘기했던 내용인데요. 여러분께서 앞으로 누구에게든 이 영문법을 배울 때는 반드시 품사, 자리, 해석 이거를 익혀야 됩니다. 만약에 어떤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야 투부정사가 뭐야?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면 여러분은 이 세 가지를 기반으로 설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이것 중에서 단 하나라도 여러분이 모른다면 그 문법을 제대로 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문법이든 간에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이 세 가지만 알아도 문법 고등부 기준으로 말할게요. 고등부 문법 푸는데 큰 지장이 없습니다. 이것만 알아. 알겠죠? 그러니까 언제나 이 세 가지를 익혀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배우게 될 내용이 이제 준동사라는 파트인데요. 제가 아래다 막 쭉 써놓은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표가 있거든요. 근데 표에 제가 뭘 써놨냐? 품사, 자리, 해석 써놨죠. 그렇죠? 여기도 보시면은 어디 갔냐? 품사, 자리, 해석. 그렇죠? 마지막 페이지도 보면 품사, 자리, 해석. 됐어요? 그러니까 요것만 여러분이 이해하고 암기하고 체화시키면은 반이상 먹고 들어갈 수 있다. 알겠죠? 자, 가보겠습니다. 준동사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 저는 프린트에다가 다 써놨지만 저는 사실 프린트 보고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요. 아예 빈 페이지로 하겠습니다. 자, 아무것도 없어요. 자, 가보겠습니다. 준동사라는 거. 우리가 영문법을 공부하다 보면요. 준이라는 말이 들어간 거를 많이 듣게 되거든요. 준. 준이 무슨 뜻인지 혹시 아세요? 우리말로는 준하다 이런 표현으로 씁니다. 준하다. 혹시 준하다라는 말 아세요? 잘 모르세요? 자, 준하다가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제일 쉽게 표현할게요. 제가 비슷하다라는 뜻이에요. 준이란 말은요. 비슷하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만약에 은유의 영어 실력이 로이쌤에 준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거의 그 급이다. 이런 말이에요.
준 프로게이머. 프로게이머는 아니지만 거의 프로게이머급이다. 프로게이머랑 비슷한 급이다. 이해되죠? 준이란 말이 뭐야? 비슷하다는 뜻이야. 비슷하다는 뜻. 우리가 영문법을 배우다 보면 예를 들면 이런 용어들이 있어요. 뭐 준사역 동사. 뭐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고요. 또는 뭐 준부정어. 막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 그게 다 뭐냐? 비슷하다는 뜻이에요. 자, 지금 쓰는 거 안 써도 되는데 우리가 그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우리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영어를 배우는 거지 않습니까? 원론적으로는. 그럼 이 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품사가 동사였단 말이에요. 동사. 그러다 보니까 이 동사라는 놈이 소통이 너무 중요하니까 요 놈을 따서 우리가 좀 확장시켜보자. 확장판을 만들자. 그 확장판을 만든 게 바로 준동사라는 놈이에요. 준동사. 그래서 준동사라는 놈은 동사와 비슷한 녀석, 어떤 비슷한 집단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 비슷하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첫 번째, 여기 이제 이렇게 정리해서 쓰는 거는 여러분께서 좀 써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뭐 프린트에 있기는 하지만 그 빈 공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맨 마지막 페이지 보면은 맨 뒷장에 아마 공백이 있을 거예요. 아무것도 안 적혀 있는 뭐 그런 부분에다가 써주셔도 되고요. 뭐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안 쓰셔도 돼요. 내용은 다 프린트에 있으니까 여러분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자, 준동사라는 거는요 동사랑 비슷한 애입니다. 말 그대로. 그럼 선생님 비슷하다고 했는데 뭐가 비슷한데요? 이게 중요하겠죠. 두 가지가 비슷한데요. 첫 번째, 형태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생긴 게 비슷하다고요. 동사랑 생긴 게 비슷하고요. 두 번째는요, 동사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격이 있습니다. 성격. 뭐 성격이라 써도 되고요. 뭐 특징이라 써도 되고요. 이런 게 비슷합니다. 됐어? 그럼 여기서 더 질문으로 들어가서 선생님 동사랑 생긴 게 비슷하다? 이거는 이해가 되죠? 생긴 게 비슷한 건 이해가 되는데 선생님 동사랑 성격이 비슷하다는 건 뭐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또 이럴 수 있죠. 동사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다 필요 없고요. 한 개만 기억하면 돼요. 여러분요. 한 개만. 여기서 말하는 성격 특징이 뭐냐? 이렇게 볼게요. 여러분 동사를 기준으로 동사 앞에는 뭐가 와요? 명사. 그쵸? 주어가 오죠? 뒤에는 뭐가 옵니까? 뭐 목적어가 오든 보어가 오든 뭐 이런 애들이 오겠죠? 그쵸?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 배우고자 하는 준동사라는 놈 있죠? 이 준동사라는 놈도 앞에 주어가 와요. 됐어? 준동사라는 놈도 뒤에 목적어나 보어가 옵니다. 똑같아요. 이런 특징이 똑같다고. 근데 이런 특징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야. 딴 것들도 있는데 딴 거는 몰라도 돼요, 지금. 왜? 얘가 제일 중요하거든. 이게 제일 중요해요. 됐어요? 자, 그래서 준동사는 동사랑 비슷하다. 뭐가 비슷하다? 생긴 게 비슷하고 앞에 주어가 온다, 뒤에 목적어나 보어가 온다. 이런 특징이 비슷하다는 거야. 여기서 용어 하나만 제가 설명해 줄게요. 용어 하나만. 우리가 동사 앞에 오는 주어를요 그냥 주어라고도 부르고요 또는 동사의 주어 이렇게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 이 준동사의 주어 있죠? 이 준동사의 주어에 이름을 하나 붙여줬어요. 그 이름이 뭐냐? 아마 들어보신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이 준동사 앞에 오는 주어를요 의미상 주어라고 말합니다. 의미상의 주어. 들어보신 분 있습니까? 이 의미상의 주어란 말을 들어보신 분이 있을 텐데 의미상의 주어가 뭐다? 준동사의 주어를 의미상의 주어 이렇게 부릅니다. 명칭이야, 명칭. 자, 그럼 동사랑 비슷하대. 근데 여러분 이 비슷하다는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혹시 여러분 중에 쌍둥이인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럼 혹시 동일 성별의 형제가 있는 분, 예를 들어 이제 남자분들은 뭐 형이나 남동생, 또 여학생분들은 뭐 언니나 여동생 있는 분 혹시 계십니까? 많이 있네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형 또는 남동생 또는 언니 또는 여동생이랑 본인이랑 좀 어때요? 좀 닮은 것 같아요? 생긴 게? 어떤 것 같아요? 아니야? 아니야? 보통 내가 이런 거 물어보잖아. 학생들 대부분이 안 닮았대. 지가 더 잘생기고 지가 더 이쁘대. 좀 양심이 없더라고요, 사람들이. 아무튼간. 근데 보통 그런데 자, 봐봐. 비슷하다라고 제가 했어요. 생긴 게 비슷하고 성격도 비슷하대요. 근데 비슷하다는 건요, 여러분 말 뜻을 잘 들어보세요. 비슷하다는 건 말 그대로 비슷하다는 거야. 똑같지는 않은 거죠. 그렇죠? 아니 얘네 둘이 닮았어. 어떤 일란성 쌍둥이가 있어. 둘이 굉장히 닮았겠죠. 그럼 둘이 동일 인물이 됩니까? 아니잖아. 뭐 분신술이에요? 뭐 나루토입니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둘은요 다른 대상입니다. 다른 대상.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동사와 비슷하다는 말은요 결국에는요 동사는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맞잖아. 동사랑 비슷하다라는 것뿐이지 동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됐어? 그럼 동사가 아니라는 거는 결국엔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당연히 동사
자리에 쓸 수 없다라는 겁니다. 동사 자리에 쓰면 안 되겠죠. 동사는 우리말로 뭐뭐다라고 했을 때잖아. 그럼 뭐뭐다라고 해석이 안 되겠죠. 동사가 아니니까요. 됐어요? 준동사의 가장 중요한 거를 설명드렸습니다. 자, 짧게 말하면 뭡니까? 준동사란 동사랑 비슷한데 동사는 아닌 애들입니다. 됐어? 동사랑 비슷하지만 동사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사 자리에 써선 안 되고요. 동사 자리 어디입니까? 주어 뒤에 나오잖아요. 여기다가 준동사 쓰면 안 된다고. 안 되고요. 그리고 뭐뭐다 이렇게도 해석이 안 된다고요. 알겠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준동사 공부하면서.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준동사라는 게 뭔지 대략적인 개념은 우리가 익혀봤습니다. 그럼 이제 이 준동사의 종류들이 있겠죠? 그 종류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자, 그 세 가지를 정리해 볼게요. 이 세 가지는요, 여러분이 아마 이름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첫 번째, 부정사. 두 번째, 동명사. 세 번째, 분사입니다. 됐어? 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부정사, 동명사, 분사. 됐어? 자, 다시 한번 말합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 되게 많이 할 것 같은데요. 부정사, 동명사, 분사는 동사가 아닙니다. 얘네가 동사가 될 수 있는 확률 빵프로. 빵프로야, 빵프로. 절대 동사가 아닙니다. 알겠죠? 하지만 동사랑 비슷합니다. 생긴 게 비슷하고요. 얘네들 앞에 주어가 올 수 있고 얘네들 뒤에 목적어나 보어가 올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여기에서 이제 이 준동사들에서 또 종류가 좀 세분화되는데요. 부정사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뉘고요. 분사도 두 종류로 나뉩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짧게 쓰고 갈게요. 분사부터 가보자. 자, 분사는 여러분이 좀 알 것 같은데 무슨 분사, 무슨 분사 이렇게 두 개 있어요. 과거 분사. 그럼 나머지 하나는 뭘까요? 그렇지. 현재 분사. 어떻게 알았어? 자, 부정사 하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있죠. 뭡니까? 그렇지. 투부정사. 보통 학생들한테 물어보면은 여기까지 다 맞추거든? 근데 얘 못 맞춘다? 내가 어제 퀴즈 냈었어. 이거 뭘까? 한번 맞춰봐. 내가 맞추면 엄청난 상을 줄게. 이렇게 했는데 아무도 못 맞췄거든? 맞춰보세요. 무슨 부정사? 땡땡 부정사. 맞춰버렸네? 엄청난 상을 줘야겠는데? 엄청난 상이 뭐냐? 박수입니다. 저 박수 안 쳐요. 어떻게 알았어? 이거 맞추는 사람 없거든. 좀 놀랐는데? 맞습니다. 원형 부정사. 원형 부정사가 뭐냐면요, 동사 원형을 쓰는 부정사다라고 해서 우리가 원형 부정사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투부정사는 투를 쓰는 부정사다 해갖고 투부정사를 부르는 거예요. 됐어? 우리 아까 전에 숙제할 때 숙제에서 보여줬던 그 1-16번이었나? 그 아까 나왔던 거 있잖아. 그 예문이 뭐였더라? Did, help, fisherman, see 이렇게 나왔었잖아. 그렇지? 이때 see 있죠? 이게 원형 부정사. 됐어? 동사가 아닙니다. 아까 내가 말했죠? 부정사는 동사 아니라고. 알겠죠? 자, 다시 돌아가서. 자, 그러면은 얘네들은 전부 다 동사가 아니라고 했잖아. 그럼 동사가 아니니까 다른 품사의 역할을 하겠죠. 각각 어떤 품사의 역할을 하는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부정사는요, 품사가 무려 3개나 있습니다. 명사, 형용사, 부사고요. 동명사는 친절하게 이름에 써 있습니다. 동사를 명사로 바꿨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품사가 명사입니다. 그리고 분사, 이거 혹시 품사 아시는 분 있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분사는 품사가? 어떻게 알았어?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여러분 잘하는데? 그럼 좀 설명이 수월하겠는데? 자, 그럼 봐봐요. 부정사, 동명사, 분사 이 중에서 동사의 품사를 가진 애 있습니까? 없죠? 동사 아닙니다. 내가 계속 얘기하죠. 동사 아니에요. 알겠죠? 자, 그러면요, 우리가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런 어법을 배울 때 뭘 익혀야 된다? 품사 자리 해석 익혀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품사 먼저 정리했고요. 각각의 용어의 이름, 뜻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정사부터 설명할게요. 우리가 이 부정사가요, 여러분 흔히 부정문이라고 부르는 놈이죠. 부정문, 낫 붙이는 거. 걔랑은 다릅니다. 부정문에서의 부정은 뭐냐면요, 부정문이에요. 그러니까 올바르지 않음을 나타내는 문장이다. 이게 부정문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부정사에서 정은 올바를 정자가 아니고요, 정할 정자거든요. 한자로요.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부정사의 말뜻이 뭐냐면 정해져 있지 않은 말 이런 뜻이에요. 정해져 있지 않은 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정해져 있지 않다고 했는데 뭐가 안 정해져 있는 거예요? 뭐가 안 정해져 있냐면요. 해석이 안 정해져 있어요. 해석이. 잘 봐봐. 우리가 주어는 은는이가 붙여 해석한다. 동사는 뭐뭐다라고 해석한다. 뭐 예를 들어 형용사 수식어는 니은자 받침, 리을자 받침, 뭐뭐의 뭐 이렇게 해석한다. 이 해석이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부정사는요. 해석이 안 정해져 있어요. 해석이 안 정해져 있다는 건요. 해석이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고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투부정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저기 쓸 수 있으니까. 이 부정사를 영어로 어떻게 쓰냐면요. to infinite라고 하거든요. to infinite. infinite가 무슨 뜻이에요? infinite가 뭐야? 무한대. 무한이잖아. 그럼 여기서 왜 무한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해석이 무한정으로 된다는 거야. 됐어? 해석이 얘도 되고 쟤도 되고 이렇게도 되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프린트에 아마 두 번째 페이지인가? 거기 보시면 있을 텐데요. 거기 표가 있거든요. 표가. 거기 표를 보시면요. 맨 오른쪽 표에 해석이 써 있거든요. 근데 해석이 어떻습니까? 겁나 많습니다. 종류가. 그죠? 일단은 얘들아 품사가 3개잖아요. 품사가 3개니까 얘들마다 해석이 다 다르겠죠. 당연히. 명사일 때, 형용사일 때, 부사일 때 해석이 다르고요. 심지어 부사일 때도 해석이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고 해석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품사는 제가 여기다 썼는데 자리랑 해석, 그러니까 해석은 제가 따로 안 쓸게요. 왜냐면 프린트에 써놨으니까요. 자리만 설명하겠습니다. 자리만. 자, 부정사라는 녀석은 이제 다시 한번 명사 역할, 형용사 역할, 부사 역할 3가지가 되잖아. 그럼 당연히 명사니까 어느 자리에 써야겠습니까? 주어 자리, 보어 자리, 목적어 자리에 써야겠죠. 그렇죠? 형용사니까 보어 자리, 수식어 자리, 부사니까 수식어 자리일 텐데 잘 봐봐. 주어, 보어, 목적어는 자리가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 문장의 오형식에 맞게끔 쓰면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수식어는 자리가 안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수식어의 자리만 제가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형용사는 누구를 수식하죠? 명사를 꾸며주잖아. 여러분 혹시 이 말 기억나세요? 수식어는 어디다가 쓰는 거냐면 수식 받는 녀석 근처에다 쓰는 거였어요. 기억하세요? 지난 시간에 말했었죠. 그럼 잘 봐봐. 명사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은 이제 to의 동사 원리, R이 동사 원형이에요. 이게 투부정사의 기본 형태거든요. 그러면은 이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를 쓰려면요, 여기다가 쓰거나 여기다가 쓰거나 이 둘 중 하나 쓰면 되겠죠. 명사 근처에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어디다가 쓰냐면요, 앞쪽이 아니고요, 뒤에다가 씁니다. 뒤에다가. 됐어요? 그래서 이 수식어의 위치는요, 명사 뒤입니다. 명사 뒤. 됐어요? 자, 형용사니까 니은자 받침, 리을자 받침, 뭐뭐의 이렇게 해석된다고 했죠? 그래서 잘 봐봐. 동사는 원래 하다라고 해석이 돼요. 근데 이 동사를 변형시켜서 to의 동사 원형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형용사로 쓰일 때는 니은자 받침이 끝나야 되니까 뭐뭐하는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또는 리을자 받침이 끝나야 되니까 뭐뭐할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해석은 써 있습니다. 프린트에. 안 쓰셔도 돼요. 자, 이건 뭐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한 거고. 자, 그 다음에 부사 같은 경우. 부사 수식어는 어디에 써야 될까? 얘는 짧게 말하겠습니다. 맨 앞에 쓰거나 또는 맨 뒤에 쓰면 됩니다. 간단하죠? 맨 앞에 쓰거나 맨 뒤에 쓰면 돼요. 보통은 맨 뒤에 쓰는 경우가 좀 더 많습니다. 알겠죠? 자, 해석은 아까 말했다시피 생략하겠습니다. 그 표에 다 써놨으니까. 자, 그러면 품사, 자리까지 설명했고 해석 거기 프린트에 써있고요. 자, 바로 이어서 갈게요. 동명사. 자, 동명사는 이름이 명사잖아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얘는 자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랑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주어, 보어,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고요. 심지어 해석도 똑같습니다. 이때 얘가 명사로 쓰일 때 뭐뭐 하는 것 또는 뭐뭐 하기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얘도 똑같이 해석해요.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자, 바로 이어서 갈게요. 얘는 간단하니까 분사로 하겠습니다. 분사. 제가 보통요, 우리 그 기초반에 있는 학생들을 이제 얘네를 승반을 시켜도 되겠다 안 되겠다를 이제 정할 때요, 저만의 규칙이 있거든요. 쌤만의 규칙. 그 규칙이 뭐냐면요, 분사를 아느냐 모르느냐로 저는 보통 규칙을 잡습니다. 이 분사를 제대로 이해했다? 너 올라가도 돼. 저는 보통 그렇거든요. 이 분사를 이해시켜 드릴게요. 이 분이 뭐냐면요, 나눌 분자거든요. 한자로. 우리 분수할 때 그 분이랑 똑같아요. 그럼 분사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나뉘어진 말이라는 뜻이에요. 나뉘어진 말. 선생님, 나뉘어진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분사라는 거는요 준동사의 일종이죠. 근데 준동사는 어디서 파생됐습니까? 동사에서 파생된 거야. 동사에서. 그러면 결국 분사라는 거는 동사에서 파생되어 나뉘어진 말이라는 뜻인 거예요. 됐어? 이게 이제 분사라는 겁니다. 여기서 과거분사, 현재분사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것도 용어를 좀 설명드리자면 선생님 그럼 과거분사는 과거에서 쓰고 현재분사는 현재에서 쓰나요? 아니요. 아닙니다. 과거분사, 현재분사는요 시제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선생님 이름이 왜 과거분사, 현재분사예요? 왜 그러냐면요 이 과거분사가 보통 어떻게 생겼냐면 동사에다가 ed 붙여서 생겼거든요. 일반적으로. 근데 여러분 동사의 ed형은 원래 보통 어떤 형태입니까? 동사의 과거형이잖아. 과거형. 그렇잖아. 보통 우리가 과거형을 쓸 때 ed 붙이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이 과거분사라는 이름은 어떻게 나오게 된 거냐면은 과거형 동사와 똑같이 생긴 분사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형 동사와 똑같이 생긴 분사 이걸 줄여서 과거분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왜 이름이 과거분사냐면요 형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제랑 아무 상관없어요. 알겠죠? 그럼 얘는 왜 현재분사입니까? 깔맞춤. 과거 했잖아. 그럼 얘는 현재라고 하자. 깔맞춤. 됐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좀 더 용어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분사가 영어로 participle이라고 합니다. participle. 분사를 영어로 participle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part라는 단어 보여요? part가 뭐야? 부분이잖아. 부분. 그쵸? 부분. 분. 됐어? 그래서 우리가 분사라고 하는 거고요. 여러분 과거는 영어로 뭡니까? 과거. past거든요. 그래서 과거 분사가 past participle 앞 글자를 따서 pp라고 부르는 겁니다. 됐습니까? 용어 설명드린 거예요. 우리가 pp 이런 거 많이 들어봤을 거야. 근데 pp가 뭐냐고. past participle 말 그대로 과거 분사예요. 됐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현재 분사는 보통 이제 우리가 ing형으로 생겼고요. 과거 분사는 일반적으로 동사의 ed형으로 많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잠깐 봤던 동명사였죠, 동명사. 이 동명사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 ing로 생겼거든. 그럼 생긴 게 똑같죠, 둘이. 그렇죠? 생긴 게 똑같은데 이 둘의 공통점은요, 둘이 생긴 게 똑같다. 이것만 공통점입니다. 이것 빼고는 다 달라요. 왜? 봐봐, 얘는 명사잖아. 그래서 주목보 자리에 있어야 되죠. 근데 얘는 형용사잖아. 그럼 얘는 명사를 꾸며주거나 아니면은 보어 역할을 해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리부터 달라요. 품사가 다르니까 당연히 해석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둘은요 생긴 것만 똑같은 거야.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한번 접근해보자. 학교에서 시험을 여러분이 봐. 그럼 시험은 어떻게 내겠냐? ing가 밑줄 쳐놓은 거야. 막 이렇게 본문이 있을 거 아니야. 본문이 막 이렇게 있으면은 ing 나와있고 여기 밑줄이 딱 쳐져 있어. 동그라미 A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럼 시험이 어떻게 될까? 위 글에 밑줄 친 동그라미 A와 쓰임이 같은 것은 또는 쓰임이 다른 것은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그럼 결국 그 문제의 의도가 뭡니까? 너 이거 두 개 구분할 줄 알아? 이거 물어봅니다. 됐어요? 그럼 어떻게 구분하면 됩니까? 품사가 다르죠? 해석도 다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해석을 직접 해보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얘는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하거든? 근데 얘는 뭐뭐 하는으로 해석해요. 또는 뭐뭐 하는 중인, 니은자 같은 끝나죠. 형용사. 끝나? 해석법 다 써놨습니다. 안 쓰셔도 돼요. 됐죠? 자, 이것도 이제 자리만 좀 설명할게요. 얘 기본적으로 형용사잖아. 그럼 아까 얘랑 자리가 똑같겠죠. 보어 자리에 쓰거나 명사 근처에 쓰거나. 아까 투부정사는 명사 뒤에다 썼거든. 근데 얘는 이제 명사를 기준으로요. 분사라는 놈이 앞에서 뒤로 꾸며줄 수도 있고요. 뒤에서 앞으로 꾸며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쓰자면 요 녀석은요. 형용사로서 보어 수식어 역할을 하는데 수식어로 쓸 때 정확하게는 명사의 앞 또는 뒤입니다. 됐어요? 정확한 위치가 이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질문이 나올 수 있어. 선생님 그러면 앞에 쓰거나 뒤에 쓰거나 상관없나요? 아니죠. 상관이 있죠. 그럼 선생님 언제 앞에 쓰고 언제 뒤에 써요? 이건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짧게 얘기했었는데요. 영어란 언어는요. 앞이 긴 걸 싫어해요. 됐어요? 짧은 걸 좋아한단 말이야. 그럼 분사가 짧으면 앞에다 쓰고요. 분사가 길어. 그럼 길면 뒤에다 쓰는 거야. 그럼 여기서 또 질문이 나올 수 있다? 선생님 길다 짧다의 기준이 뭔데요? 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그래서 그것도 알려줄게요. 쉽게 말하면요.
분사가 한 단어로 나왔어. 한 단어. 그러면 앞에다가 쓰고요. 두 단어 이상으로 나왔어. 그러면 뒤에다 쓰면 돼요. 됐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기 좀 살짝 지울게요. 여러분이 그동안 알고 있었던 그 잘못된 통념이 있는데 그거를 좀 잠깐 말씀드릴게요. 잘 봐봐. 정말 쉬운 예시로 써볼게. 예를 들어서 She is playing the piano. 그녀가 피아노를 치고 있다. 이거 해석 못하는 사람 없잖아. 그렇죠? 그럼 내가 여기에서 학생들한테 어떻게 질문하냐면 얘들아 얘만 해석해봐. 내가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학생들의 거의 100명 중 99명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요. 틀렸습니다. 왜? ing는 동사가 아닙니다. 동사가 아닌데 어떻게 치고 있다 어떻게 다자로 끝납니까? 그렇죠? 얘가 지금 이 문장에서의 동사는 누구예요? 얘가 동사죠. is가 동사잖아. 근데 여기다 동사를 또 쓴다고요? 안 되죠. 어떻게 한 문장에 동사를 두 개 씁니까? 한 문장에 동사는 하나만 쓸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선생님 얘는 정체가 뭡니까? 잘 보세요. 동사를 항상 먼저 찾으라 했죠. 구문 분석할 때. 그럼 앞에 나와 있는 she가 뭐예요? 주어예요. 주어. 그럼 여기 있는 playing의 정체는 뭘까? 얘는 보어입니다. 사실은. 이 ing가 뭐냐면요. ing가 정체가 둘이 있었잖아. 둘이 있었는데 잘 봐. 얘는 해석을 어떻게 했어요? 뭐뭐 하는 것이었거든. 얘는 그 맨 마지막 페이지 보면 해석이 써 있는데요. 얘는 뭐뭐 하는 또는 뭐뭐 하는 중인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럼 요거야 요거. 여기서 얘는 하는 중인이에요. 하는 중인. 됐어? 그럼 내가 플레잉만 해석해봐라 하면은 여러분은 뭐라고 해석해야 되는가? 치고 있는 중인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됐어요? 얘만 잘라서 해석하면. 자 그럼 주어 동사 보어 다 나왔네? 선생님 그럼 얘는 뭐예요? 얘는 뭡니까? 아까 전에 쌤이 동사의 특징 얘기할 때요. 준동사도 앞에 주어가 오고 뒤에 목적어가 온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됐어요? 그럼 이 더 피아노는 뭐냐면요. 이 playing이라는 준동사의 목적어인 거예요. 됐어요? 요 놈의 목적어인 거예요. 목적어는 우리 을을 붙여 해석하죠.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그녀가 피아노를 치고 있는 중인 상태이다. 상태죠. 보어니까. 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짧게 나누면 이제 좀 구분이 헷갈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구문 분석할 때는요. 편의상 얘를 묶어서 동사, 얘를 목적어 이렇게 했을 뿐이에요. 편의상 이렇게 한 겁니다. 편의상 이렇게 한 거지. 정말 제대로 하자면은 얘가 동사고 얘가 보어예요. 원래는. 됐어요? 그리고 이 보어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한 가지 더 얘기해 줄게요. 자, 잘 보세요. 잘 봐봐. 이거 모르는 친구들 진짜 많아. 이거 하고 오늘 수업 끝낼게요. 자, 질문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예쁜이 영어로 뭐죠? pretty죠. 자, 그럼 질문 들어갑니다. 예쁘다는 영어로 어떻게 써요? 예쁘다. 오! 이 정도면 한 70점 정도 줄 수 있습니다. 30점이 모자랐어요. 근데 70점. 우리 70점. 자, 100점 나와요. 네, be pretty입니다. 이거거든요. 이게 예쁘다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녀가 예쁘다. She is pretty잖아. She pretty가 아니고요. 그죠? 이런 것처럼요. 이렇게 비동사에다가 형용사를 붙이면요. 이러한 상태이다. 이 뭐뭐 하다 이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합쳐서. 그럼 잘 봐봐. 잘 봐봐. ing만 해석하면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뭐뭐 하는 중인이에요. 됐어? 그럼 우리가 뭐뭐 하는 중이다 이렇게 하고 싶어. 어떻게 붙이면 돼요? be를 붙여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이걸 우리가 일명 중1 때 진행형이라고 배우는 겁니다. 됐습니까? 근데 진행형이고 나발이고 그런 용어는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지금 니은자 받침 끝나는 거 보이시죠? 여기. 니은자 받침 끝나는 거. 이 니은자 받침 끝나는 즉 형용사를요 뭐뭐 하다라고 내가 쓰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be 붙이면 되는 거야. 됐냐? 자 그러면 하나만 더 업그레이드 해볼게. pp 과거분사 있어. 과거분사는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요. 뭐뭐 되는 뭐뭐 해지는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러면은 뭐뭐 되다 뭐뭐 해지다 이렇게 다로 끝내고 싶어. 어떻게 하면 된다고? be를 붙여주면 되는 거야. 이걸 우리가 일명 수동태라고 배우는 겁니다. 됐습니까? 다시 한번 말합니다. 수동태고 나발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해석이 이렇게 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그 아까 전에 그 우리 이센셜 그래머 데일리 테스트 보셨을 때요. 그 저기 품사에 예시 쓰는 게 있었잖아요. 예시 단어 5개씩 써라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어떤 친구가 형용사였나? 형용사 예시에다가 서프라이즈라고 써놓으신 분이 아까 누구 계셨거든요. 근데 서프라이즈는 형용사가 아니에요. 서프라이즈는 동사거든요. 놀라게 하다라는 뜻이야. 서프라이즈가. 그래서 서프라이즈드 또는 서프라이징 이렇게 되면은 놀라게 하는, 놀라게 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그럼 놀라게 됐다, be surprised. 놀라게 하고 있다, be surprising. 됐냐? 이거 모르는 사람 무지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니은자 받침으로 이렇게 끝나는 어떤 형용사를 뭐뭐 하다라고 쓰고 싶다, 앞에다가 be를 붙이면 되는 거예요. 아셨나요? 오케이? 좋아요. 자, 오늘 이제 이렇게 한 주 인트로 수업 이제 하시느라 정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부터,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여러분의 정규반 수업이 시작이 될 겁니다. 우리 그 담임이신 천우 선생님께서 여러분 단톡방에다가 공지사항에다가 올려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이제 교재가 여러분이 필요한데요. 그 이미 구매하신 분도 있겠지만 구매를 아직 못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그 교재로 여러분이 진도를 나갈 거기 때문에 그 교재를 꼭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요. 아니 얘기하고 있잖아. 알았어. 자스들아 잠깐만 있어봐. 아니 흐름 끊기잖아 자스들아. 자 아무튼간 그래서 그 교재 준비 안 된 분들은요, 늦어도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꼭 준비가 되셔야 합니다. 알겠죠? 오늘 제가 이따 선생님을 만나 뵙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께 여러분 우리 단톡방에다가 그 교재 표지랑 공지랑 이런 거 다시 한번 올려달라고 말씀드릴 거니까 교재 처음부터 누락되는 일 없이 잘 챙겨 오시면 되겠고요. 어제 친구의 사례처럼 뭔가 이제 저한테 학습적으로 부탁하고 싶은 거나 질문하고 싶은 거나 이런 게 있으면 언제든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단어 그 패널 쓰셔야 되는 분들 있죠? 그분들은 자습실, 아까 보셨던 자습실로 이동하시고 해당 사항 없으면은 여기가 잠깐만